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저번에까지 이제 기본서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총 16회에 걸쳐서 이 감정평가사 민법 이제 객관식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볼 겁니다. 기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인 것들, 반복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민법 이 과목을 물론 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범위를 이렇게 확 넓히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합격할 점수를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가 기본서에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 또 보시게 되면 또 새로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조금 내 안에 체화되지 않고 체득되지 않은 것처럼 느낌이 요즘 오거든요. 근데 이 암기 과목, 특히 법 과목 같은 경우는 3회독까지는 좀 그렇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좀 확실하게 이제 좀 머릿속에서 좀 다가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차가 있으실 거예요. 법을 좀 공부하시는 분이거나 공부를 좀 하시던 분일 수 있고 처음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바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바쁘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답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뜻 봤을 땐 좀 생경하실 거예요. 아니 문제를 풀어야지 다 체크한다고?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출을 풀면서 우리한테 포인트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들을 여기서 묻는 것들을 내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암기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지식이 좀 덜 구비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를 때 많아요. 그땐 거꾸로 뭐냐면 답을 다 체크해 놓으시고 OX예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은 3번 번호 찍지 마시고 답이 3번이 맞으면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X를 치시고 3번 동그라미에서 그 OX 관련된 내용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러분께서 기본서를 좀 항상 옆에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위주로서 우선 수업하겠습니다만, 단순히 문제 해설만 그치지 않고요,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 좀 다져드릴 거예요. 기본서 바탕으로. 그래서 앞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던 것들, 그리고는 뭐 조문이라든지 등등해서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왜 앞자 따드리고 했었죠. 그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위주로서 이렇게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우선은 교과서를 좀 읽으시고 기본서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그렇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답을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고 제 강의는 복습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마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해보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민법의 법원이죠. 이 법원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죠? 이 법원이 코트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법원, 민사법원 이것이 아니고 법의 근원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렸죠. 이것은 1조 기억나실까요? 네, 제1조입니다. 뭘까요? 법관조였죠. 법관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따르고 법률에 따르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엔 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법이죠. 관습이 아니고요.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조례에 따른다 말씀드렸죠. 이 조리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법은요 형식적인 법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국회에 제정한 법도 포함될 수 있지만 또 뭐도 포함됐습니까? 명령 규칙 포함되죠. 명령 규칙. 그렇죠? 네, 그것들 명령 규칙 조례 포함될 수 있고 더 나가서 뭐죠, 여러분? 네, 조약까지. 됐었죠. 조약도 가능하고요. 조약과 만약에 우리나라 법이 상충한다. 그럴 경우는 뭘 먼저 적용한다? 우리나라 법보다는 조약을 먼저 적용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결정이죠. 하지만 헌재 결정은 되지만 뭐죠? 대법원은 아니에요. 네, 대법원 같은 경우. 대법원은 뭐냐면 이게 언뜻 봤을 때 헌재나 대법원이 뭐 비슷하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대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곳이에요. 법을 적용하는 것.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런 법이 있네. 그 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적용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면 이 헌법재판소는 그 법이 헌법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를 확인하는 쪽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A라는 법이 잘못되었어 하게 되면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재판규모 3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법률만이 아니고요. 명령, 규칙, 조례까지 포함되고요. 조약 가능하고요. 또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가능하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드려졌죠. 그리고 이제 관습법 관련돼서는 성립 요건 중에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거기에 법적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법적이란 말은 뭘까? 법에 가까운 확신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뭘까요? 헌법의 전체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따라서 만약에 관행이 반복되었었고 법적 확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국민 대다수가
그러니까 믿고 있는 그 법 내용이 딱 봤을 때 헌법의 전체 가치에 반한다. 그럴 경우는 우리 법에서는 우리 재판부는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죠. 네, 그런 내용들을 앞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죠. 기업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사 조약은 됐죠. 아까 정리해드렸죠. 조약은 민법에 번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되지 않는다 나왔었죠. 그래서 틀렸다라 정리했습니다. 언뜻 봤을 땐 조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 간에 체결된 거라서 우리나라 재판할 때도 쓰일까 싶잖아요. 근데 쓰입니다. 네, 민사적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조약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조약들, 저작권과 관련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되거나 그죠? 이것들이 다 어디에 쓰일까요? 재판할 때 쓰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말씀드렸죠. 세 가지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 전체 질서, 헌법 질서에 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디귿번입니다. 관습법은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적정 요건, 법적인 반복, 관행과 법적 확신 외에 소극적 요건. 그러니까 여기 적정 요건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요. 소극적 요건 하지 말아야 되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그 세 가지의 요건으로서 정돈된다 말씀드렸어요. 명령규칙 조례 관련돼서도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온다. 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맛없는 사과는 뭘까요? 맛없는 사과는 포도의 사과예요. 너무 당연하게 사과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맛없는 사과는 사과의 포도예요? 사과죠. 해볼게요.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사과를. 모든 사과를 다 좋아해요. 여쭤볼게요. 전 맛없는 사과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려보니까 끄덕되죠. 근데 방금 분명히 제가 사과를 좋아한다 했지만 한 조금 지났다가 맛없는 사과를 제가 좋아할까 하게 되면 좀 이상해질 거예요. 좋아하던가? 너무 당연한 답을 드렸어요. 전 사과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뭘까요? 맛없는 사과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맛있는 사과만 좋아하겠지만 어쨌건 논리적인 생각으로선 사과를 좋아한다면 맛없는 사과도 좋아한 거죠. 네, 마찬가지로 명령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선택지 뭐로 나올까요? 긴급, 재정, 경제명령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컨대 규칙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 규칙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배우신 거야? 명령, 규칙, 조례 이거 외우다가 이게 나와버리면 긴급 이래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얘도 뭘까요? 맞아요. 얘 같은 경우도 긴급 재정 경제를 위한 명령인 거죠. 사과, 마신 사과처럼. 따라서 얘도 명령이니까 혹시 시험장에서 긴급 재정 명령 등장하면 얘도 역시 명령이니까 얘도 법원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만 돼요. 알았죠?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만 암기하셨다가는 시험장 가서 다 알면서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조심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우선 뼈대를 잡으시고, 그렇죠? 뼈대를 딱딱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뭐 하시냐면 이제는 살들을 붙여 가셔야 돼요. 살들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뼈대 잡은 것을 만족하시게 되면 살들이 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떠냐면 내가 모르는 것들은 귀를 쫑긋 하는데 거꾸로 내가 뭘 알아, 좀 뭔가 본 것 같아. 그럼 참 간과하게 돼요. 근데 시험 앞두고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앞두고는 정말 생소해서 모르는 것보다는 내가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이것들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그것들 위주로서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2번인가요? 2번 또 정리를 해보자. 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관습법. 자, 관습법. 아까 관습법은 정리해드렸었으니까 성립에 대해서. 그럼 관습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들이 관법지죠. 관법지. 관습법상, 그렇죠. 법정지상권 있었고요. 또 뭐 있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그렇죠.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썼어요. 그럴 때 일정 요건 갖추게 되면 그때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가 생기죠. 이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두 가지 관법지라든지 분묘기지권 등등일 겁니다. 그런데 관습법인 반면에 잘 보세요.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사실인 관습. 얘는 관습법이죠.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사실인 관습 볼게요. 항상 이 법이라는 것은 세계는 여러분 사실과 규범, 사실과 규범의 세계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렇죠 행위들이고요. 규범이라는 것은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관습법이죠. 반면에 대표적인 것, 대립된 것이 뭘까? 사실인 관습이죠. 사실인 관습.
그냥 관습하기에 너무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강조점을 준 거예요. 나 사실이야 이렇게 쓴 거죠. 여기 뭐가 없어요. 그렇지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죠. 따라서 뭐가 아니라는 뜻일까? 여기는 사실의 세계라는 뜻이죠. 사실의 세계. 여기는 관습 사실의 세계. 여기는 무슨 세계? 법의 세계죠.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이 교과서에도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처럼요. 이거는 시험 문제 종종 나오죠. 관습 법은 법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관조니까 그렇죠? 법원이에요. 법원이기 때문에 누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을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딜까요? 법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관습법이라는 것은 당사자 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직권으로 확정해 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관습법에 대해서 법원이 모를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알려주기도 해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반면 이 사실인 관습 말 그대로 뭐냐? 이게 사실이란 뜻이에요. 규범성이 없어요. 규범성이 없으니까 법원성이 없어요. 법원성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법원이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판단 기준 하시면 쉬워요. 판단 기준. 뭘 가지고 재판할 것이냐 판단 기준. 따라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판단할 때 하나의 보충적인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사실인 관습이죠. 그래서 이 사실인 관습은 소수한 것들이니까 이것은 법원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법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누가 법원이 아닌 여러분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들이 있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이요.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그렇죠. 관습법은 번수법은 법원성 인정되지만 법관조죠. 법률에 의하고 아니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거니까 보충적 효력상. 보충 효력. 두 번째, 이것이 참 헷갈리는 것들이요. 왜 언뜻 봤을 때는 뭔가 맞아 보여요. 그렇죠? 아니 뭔가 이것이 틀려 보여요. 그렇죠?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무슨 전원비자 판결이 있었는데 공동 선조로 하는 이거 종중 얘기인데 종중 구성원 이상하다. 구성원 될 수 있던데 아니죠. 뭘까요? 예, 예전엔 성년인 남자만 됐던 거예요. 성년. 근데 야, 왜 남자만이야? 여자도 되는 거지. 따라서 성년자가 돼야 돼. 성년 후손이요. 여긴 뭐라 나왔습니까? 그쵸.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아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년. 그래서 이것들이 언뜻 봤을 때는 이상하다. 뭐 종중 다 되던데라고만 어설피 보게 되면 이제는 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였던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남자만 됐던 것이 있었던 거죠. 관습법이. 근데 여기서 등장한 거죠. 근데 이거는 남자만 인정한 것은 이제는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그런 관습법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배척했던 전합의체 판례였었던 거죠. 3번이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되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그런 관행이 법적 구속에 대한 더 이상 법적 확신이 없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종중인데 왜 여자만 빼나? 왜 남자만 해?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전체 구성원들이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전은 달라졌어요. 그럴 경우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죠. 자,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게 되면 법령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 뭐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법률 규범 얘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이게 보충이란 말 동정하니까 이상하다. 관습법도 보충인데 했었잖아요. 헷갈리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걸 조심하면 일부러 헷갈리는 거예요. 관습법은 법령을 보충하는 거예요. 법령을. 그렇죠?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을 보충하는 것이 관습법인 거고요. 사실인 관습은 해석,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을 거 아니겠어. 어떤 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사실인 관습이죠. 따라서 단순히 보충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보충이면 관습법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령을 보충한 것은 관습법. 사람의 어떤 의사표시라든지 당사자의 해석, 말했던 법률행위 해석 이것들을 보충한 것은 바로 사실인 관습이다. 그 정리를 해보셔야죠. 자, 5번입니다. 미등기 무허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했었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요. 지금 특히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을 엄격하게 법으로 좀 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든지 관습법 정한 것 외에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인정되지 않죠. 자, 이것도 뒤에서 한번 제가 또 해드릴 거니까 그 앞자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미온공사 기억나요? 미온공사? 네, 뒤에서 한번 미온공사 또 나오니까 그때는 자세하게 해드리고 우선은 미등기 무허 건물의 매수인이야. 미등기에 등기 안 했죠. 무허가예요. 허가도 안 받았고 등기도 안 했어요. 이거는 주거 사고 팔 수 있냐? 사고 팔 수는 있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라든지 허가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내가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내가 돈을 줬으니 한 거예요. 야, 내가 물론 미등기고 무허가니까 내가 등기를 받을 수가 없잖아 이거예요. 내가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게 아니야. 이 건물 자체가 미등기라니까. 짓기만 하고 등기를 안 받았다니까. 그리고는 허가를 안 받았다니까. 근데 내가 이거 1,000만 주 샀어. 시골에는 그런 좀 약간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거든요. 샀다니까. 샀으니까 내 거지라고 말했던 거죠. 물론 억울한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등기를 요구하는 형식주의를 추구, 의사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게 되면은 그냥 권리가 생기는 의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인정받는 형식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처럼 내가 등기가 무허가 등기니까 무허가 미등기니까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소유권 줘. 이래 버리면은 전체 민법의 틀이 깨지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온공사 중에서 바로 미가 이거죠. 미등기 무허 건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준하는 권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미온공사가 헷갈리시거나 갸웃되신다면 미리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아마 제가 미온공사 했던 말 기억도 아신 분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럼 뒤에 방금 또 뒤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려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단순하게 문제가, 제가 문제 해설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혹시 이 정도의 제 말이 탁탁 들어온다, 거의 다 들어온다. 이럴 경우는 그냥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미혼공사, 법원,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뻐벅대면 얼른 책을 먼저 보시고 강의를 들으신 것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역시 법원입니다.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사회 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효력을 잃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것도 보게 되면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거를 비슷한 거를 뽑아오려고 뽑은 것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컨대 제가 이런 문제를 좀 제 취향이니 이런 것들을 좀 뽑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감 잡으셨겠습니다만 가급적 최신 문제부터 제가 문제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켰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10년 전에 나오는 지문들과 지금 문제가 중요도가 조금 달라요. 예컨대요. 왜냐면 10년 전에 그 당시에 중요했던 어떤 전화비자 판결 등등은 지금 와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자주 다뤘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제가 이제 최신 문제부터 해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비슷한 선택지가 나온 것들만 모아온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때 최신 순서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어때요? 그렇죠. 뭔가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객관식 시험, 특히 우리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겠습니다만 하지만 객관식으로 치러진 민법 시험은 나오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고 걔를 반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으시죠. 이제 기본서 공부가 좀 많이 안 되면 문제를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집으로. 그러니까 보통 기본서를 가지고 한 8, 90%가 이해돼야지 비로소 내가 넘어올 거야 문제집으로 하시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본서는요, 여러분. 기본서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본서만 더 이해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틀려가면서 이게 그 판례구나. 이게 금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거지. 기본서를 본다고 해서 실력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항상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기본서 이래도 했으면 문제 좀 넘어와서 안 풀리면 답 체크하든지 해서 문제 정리하고 다시 기본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그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져요. 자, 3번의 1번은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자, 2번입니다. 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이것도 수업 때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제일 대빵인 법이 누구죠? 형이 헌법인 거예요. 헌법 밑에가 이제 뭐 민법, 특히 제일 중에 또 볼 수 있는 게 민법과 형법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제일 위에 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냐? 제일 위에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은요 가급적 국민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헌법이란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매뉴얼이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근데 그 헌법에 개인적인 국민들에 대한 얘기를 써놓게 되면 너무 법이 장황해지는 거예요. 장황해져요. 근데 지금은 헌법 130여 개 조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 직접에게 모든 상황에 다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너무 적죠. 따라서 헌법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대빵이 형이니까 동생들 니네가 요 문제 좀 풀어봐 라고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법 밑에 법률이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물론 예외적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조문도 있어요. 헌법조문도.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런 사법관계에는 직접이 아니고 간접. 무슨 말 쉽게 민법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말해서 직접이 아니고 간접. 언뜻 봤을 때 헌법이 되게 좋아 보이니까 이것은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된 게 아닌가? 뭐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이 아니다. 간접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자, 3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주사 확정해야 된다 나왔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원칙적으로 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떨 때는 이 법조문 문제, 법률 문제에서는 원칙과 예의 있을 때 보통 정확하게 원칙적으로란 말을 좀 써야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객관식 문제 특성상 어떻게 됐냐면 너무 답이 2번이 확실한 거야. 이럴 때는 뭐 나머지 법 선택지를 조금 그 뜻이겠지 이 정도로 써놓은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블라블라인데 이걸 원칙적으로 해보면 다 원칙적으로밖에 못 쓰니까 그냥 블라블라야 쓸 때 있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답은 고를 수 있게 구성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직권 확정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당사자 한 경우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4번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이것도 말씀드렸다. 그죠?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국제조약인데 이것이 국제사법보다 뭐라고? 우선적 정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민법이나 상법,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 외국 주권,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약은요, 우리나라 누가 국회가 땅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조약도 국회에서 해준 거니까 법률하고 똑같은 놈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국가 간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조약이 더 앞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조약하게 되면 조금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느낌상 뭐 지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약 이거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들. 그래서 시험 자주 나는 거죠. 하지만 이 제가 드린 내용 하니까 알겠죠? 비준이라든지 할 때 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땅 해준 거니까 법률 같은 형이라 보시면 돼요. 같은 친구라 보시면 돼요. 네. 자, 5번입니다. 관습법은 법령에 저축되지 아니하는 법칙으로 효력이 있다. 이게 뭐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그냥 그런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관습법이라는 것은 보충적 효력이라는 거죠. 보충적 효력. 그렇죠? 예컨대 법은 A라고 그래요. 관습법은 B라고 그래요. 그럼 둘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왜 그럴까? 보충적 효력이란 말은 이순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순이. 따라서 제일 먼저 누가 법령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 않고 법령이 없거나 그렇죠? 미비되었다면 그럴 때는 이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관습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말씀드렸고 떠나서 포인트는 법칙이란 뜻이에요. 법칙이란 말, 규범이란 말 등등등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규범성이 있단 말이죠.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역시 법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자. 자, 1번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이것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제는 어때요? 두세 번 반복되니까 눈에 확실히 들어오죠. 그래서 사회법질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걔는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요건 다시 한번 관행이 있어야 되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회 전체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급조리시면 되고 관습법에선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시적인 것은 바로 세 번째 요 선택지 1번에 있던 거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이 정확하죠. 보세요.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케이스에 법원이 모든 관습법을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원칙적으로 법원이란 것은 법을 제일 잘하는 곳이겠습니다만, 이게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어딘가에는 있지만 법원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뭘 한다?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관습법이란 것이 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법원이라는 것은 이럴 수 없잖아요. 법원이 야 이거 관련된 법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재판 못하겠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분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에서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들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문법을 당연히 찾았겠죠. 없으면 관습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확정을 줘야지. 그래야지 다음번에 재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정을 진단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관습법은 법령 같은 효력을 가진죠. 말씀드렸죠. 법령 같은 효력이에요.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한, 이것도 말씀드렸죠. 어때 이제 보이죠. 보충적 효력이니까 이렇게 어떤 문장을 읽을 때요. 그냥 읽는 것도 읽겠지만 그 맥락을 파악하면 훨씬 더 선명해 보여요. 그냥 몇 번 반복하니까 뭐 그 말이겠지 싶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중 되면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어쨌거나 법칙 효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건 물권법 가서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몇 조죠? 185조. 물권 법정주의죠. 그렇죠? 물권 법정주의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민법에서는 몇 가지 8개 물권들을 탁탁 박아놓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함부로 만들 수 없어요 물권을. 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권도 법률 또는 관습법을 따를 수 있어요. 관습법.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된단 말이지. 그 무조건 다 그냥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언뜻 봤을 때 물권 법정주의에서 엄격하다고 하니까 마치 관습으로는 물권이 창출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되기 쉬워요. 아니에요. 분명히 185조에 물권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인정되지 않은 중문한방에 관습만 있다고 해서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죠. 자, 5번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요것도 이제 한번 알아두세요.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강행 자체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했었어요. 이것도 뭐냐면 예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 이게 최근에 이제 2017년도에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빨리라서 한번 또 귀담아 들어주세요.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무슨 사실인 관습이란 것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임의 규정이야. 법규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말씀드렸잖아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획정하고 만들어가는 거, 형성해가는 거죠. 반면 이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일정 행위에 대해서 의무성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관습이라는 것들이 오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예의적으로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던 거죠. 두 번째는 강행 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했었다면 그때는 사실 관습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우리 판례가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죠? 강행법규가 뭐 잘못 있다든지 미비한다는 말이 좀 드문 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같이 알아둔다는 마음으로 알아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관습법에 대한 얘기를 또 정리를 해볼게요. 관습법. 자, 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 보이실까요? 5번. 네,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대표적인 것들 한마디로 관습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물건으로 대표적인 것이 미온공사들이었죠. 미온공사.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었고 요 네 개 외우시면 요 문제 하나 그냥 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등장하기도 할 거고요. 또 문제에 따라서 물권법 가서도 물권법에서 185조 얘기하면서 다음 주 물권 법정주에 반하는 것은 하면서 묻기도 해요. 어떤 거냐? 미용공사. 아까 해드렸죠? 미는 뭘까요? 네. 미등기 매수인.
이 미등기 매수인에게 네, 소유권에 준한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온이 뭘까요? 온천권이요. 온천 사유권. 이 온천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렸어요. 네. 뭐냐면 공원 이용권. 이 공원 이용권에 관련된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렸어요. 사도 통행권. 이 사도라는 것은 개인 땅, 개인 도로. 사도 통행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의 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동네 보게 되면 건물 사이에 땅 있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건물 있는데 여기는 사유지니까 뭐 댕기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좁은 길, 그 지름길이처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막 다 댕기잖아요. 댕기다 보니까 여기 내 땅이요 있는데 우리 사도통행권 있어 했단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우리 판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용공사 나오게 되면 이 네 가지 뭐다? 물권 인정될 수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1번이 뭐예요? 온천수죠. 온천수는 권리는 그죠? 그래서 관리는 관습법상 물건 아니라 상린관계 공용수 또는 생활에서 필요한 용수는 권리에 해당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습법 물건 인정된다 아니라 말씀드렸었고, 세 번째 조금만 뒤로 빼요. 4번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차이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 이것이 관습법상 물건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5번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 걸쳐서 통행에 지정되어 공로 통행 유일한 것이 실적 관습법 통행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후통행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3번만 정리를 해드려보죠. 3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기억나실까요? 네, 이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A 땅이었고요. A 건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B가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저당권. B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A가 돈 못 갚아서 경락받았어요. 누가요? C가요. 그러니까 C가 이제 소유자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C 땅에 A 건물인 거죠. 그렇죠? 아까는 A 땅에 A 건물이 있었으니까 큰 문제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C 땅에 A 건물이 있으니까 그럼 C 입장에서 뭐예요? 내 건물, 내 땅 위에 누가 있네? 나가 철거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해악이 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366조에서 이런 케이스에는 법정 저당권 인정했죠. 법외성은 지상권. 따라서 저당권을 통해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가 동일했다가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되어서 소유자 바뀐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에게 뭘 인정해준다? 지상권 인정해준다. 이것이 366조의 저당권에 대한 법정지상권이죠. 그럼 왜 법정지상권이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A였어요. 그리고는 A 건물이었어요. 됐죠? 근데 이건데 땅을요 팔았어요. 누구한테? 똑같이 C한테 팔았다 쳐요.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했죠. C 땅에 A 건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게 되니까 여기도 분명히 여기서 발생된 동일한 문제 생겼죠. A 건물을 철거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런데 법이 없는 거예요. 여긴 저당권을 통해서 발생됐잖아요.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366조에 법정지상권 인정되었는데 여기는 매매란 말이죠. 매매에 대해서는 민법책 찾아보니까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얘를 철거한다고? 그럴 경우는 누가 이제 앞으로 땅 거래나 이런 거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야야야 우리 서로 누구나 입증 될 수 있잖아. 따라서 동일했는데 매매 등으로서 소유자 바뀌어버렸을 때 누구? A한테 관습상이 그렇죠.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인정됐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하자. 인정해주자. 알았다. 왜? 나도 그 입장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요 A가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A가
그렇죠? 무작정 A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수학 계산처럼 집어넣어서 그냥 딱 답이 도출된 것이 아니고 이런 케이스에는 솔직히 지금 A는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역으로 해석하자면 저 A에 들어갈 사람이 보호를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라면 그럼 걔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게 된다는 뜻이죠. 정리해 볼게요. 왜 그런지. 미등기 건물을 대지 않게 매도하였으나 이 A하고 A가 있어요. 이 사람이 A는 자기 땅인데 A를 신축했나 보죠. 근데 등기를 아직 안 한 거야. 등기를 안 하더라도 즉 건물을 만들면 누가 되는 거지? A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C한테 팔았는데 등기를 안 넘어준 거야. 땅에 대해서 등기를 해줬는데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못 해준 거죠. 왜? C가 등기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럼 등기를 안 받아서 땅을 만들어 놓으면 건물을 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 소유권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여기 땅 1억, 건물 1억 해서 2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두 개를 다. 그죠? 그런 상태는 등기를 아직 못한 입장이 돼서 지금 A가 이렇게 지금 마치 건물에 소유된 거죠. 그래 버리면 어떡해?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땅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건물은 동일하네. 그럼 바뀌었네. 그럼 A에게 관법지 입증해 줘있네 했단 말이죠. 근데 판례 입장에서는 얘는 관습법상 법정 인정 꼭 인정받을 애가 아닌 거죠. 어째 얘는 뭐죠? 날라가고 씨가 들어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봤을 때 형식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이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법질 인정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보니까 3번은 인정한다 나왔었죠. 그래서 3번 틀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볼까요? 6번 내용도 정리를 해보자. 시측 얘기 나왔네요. 시측 정리해보자. 신의 성실현측 나왔네. 몇 조예요? 네, 2조의 얘기죠. 2조. 신의 측, 신의 성실현측. 이건 일반 조항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체적 사안에서 뭐 전환권자는 유치권자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 보편적 정되는 뜻이에요. 추상적 규범이고요. 같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일반적 모든 법률 행위 관련돼서 그렇죠? 일반적 구체적 사안을 말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어떤 행위 규범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검토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강행 규정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킨단 말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법률적인 행위가 있다 쳐요. 근데 봤는데 얘들이 지금 신치에 반았는데 이것들을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으로서 받는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민사란 것은 변론주의예요. 민사는 우선 누가 그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줘요. 법관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저 A라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도 A가 자기의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손 안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죠. 기업번. 법원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측 위반 여부를 판단. 딱 나왔죠. 기업번. 딱 보시게 되면 신의측은 직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측 직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신의측 누구나 지켜야 될 약속이야. 그렇죠? 누구나 지켜야 돼. 따라서 강행 규정이 있죠. 강행 규정은 법원의 직권. 6개 세트로 이어지신다면 아무게 도움되실 거예요. 네, 2번. 무권 대리인이 후,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무권 대리인이 했어요. 그죠? 자, 이거 싸가지 없는 아들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버지 건물 10억을 지가, 제가 아버지 대리인데요. 무권 대리가, 그죠? 5억에 팔았네, 아들이. 상대방 5억에 샀네. 그죠? 딱 보니까 무권 대리였던 거야. 아버지한테 대리금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쩌나 싶었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헛병이 돌아가셨네? 이제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지위를, 본인의 지위를 무권들이 상속했네. 그런데 지가 뭐 했어요? 내가 본인의 지위 오니까 이 10억째 건물이 안 탔단 말이죠. 근데 걔를 5억에 넘길 필요가 없죠. 따라서 추인을 말했더니 추인 안 해주기 위해서 추인 거절권 행사했죠. 이럴 때 우리 법원은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싸가지 없는 아들을 떨렸었죠. 그거만 딱 떨리신다면 님번도 좀 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디귿번요.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치상 고지 의미 대상은요. 요것도 이제 기본서 저 책 보시게 되면 책에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쭉 가시면 뒤에서 아마 사실 이 신의치 관련돼서 이 판례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 있죠. 이 모순행위 금지 원칙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판례가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신입지사 고지의무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 규정뿐만 아니고요. 계약상, 관습상, 초리상 인다 원칙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계약을 상대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계약을 했다 이래서 손 쳤을 때 거기에 대해 상대방은 내가 너한테 알려줄 뭐 그런 뭐 법률상 의무가 있어라고 들어왔을 때 법률상뿐 아니라 그죠?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요 문제도 요 얘기도 언뜻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관습상 이 계약에서 없는 내용 가지고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있나 싶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신다면 부동산을 한번 딱 10억짜리 생각해요. 10억짜리 딱 했는데 뭐 되게 좋습니다 했는데 막상 한번 딱 열어보니까 앞에 뭐 공동묘지 있고 막 이래봐요. 이거 황당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구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법률상만이 아니고 등등의 신익상, 뭐 계약상 등등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에는 7번 문제를 보자. 자, 신성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고 골라보래 되네요 지금. 네, 기억번. 자, 이것도 한 번쯤 우선 신성시 원칙 관련돼서. 자, 요건 일반적 말씀이고요. 파생 원칙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모 신랑 해드렸죠. 사모 신람 이렇게요. 이렇게 손해 보세요. 사모 신랑. 사는 뭘까요? 네. 그렇죠.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야, 좀 끝내자. 그때랑 상황이 다르지 않니? 해제권, 해지권 인정될 수 있느냐? 문제였던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모순이 금지 원칙. 모순이 금지죠? 다른 말 금반 원칙이죠. 그렇죠? 이건 실효 원칙. 실효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멸시효 등등이 있어요. 그쪽에서 일정한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냥 권리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것 말고도 당사자에게 권리 행사하지 않은 신뢰 준 거죠. 그렇죠? 앞으로 너랑 해제를 안 할 것 같은 신뢰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 갑자기 어떤 권리 행사한 것 상대의 신뢰를 해를 줄 수 있죠. 실효원칙, 권리남용 원칙.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 대해서 기억 번역.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확정점. 이것이 바로 사정 변경 원칙이죠. 사정 변경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있죠. 뭐 있었어요? 계속적, 일시적. 일시적, 계속적. 일시적인 것은 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일시적인 것들은 딱 봤을 때 일시적인 것은 큰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은 1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불했단 말이지. 물론 그 이후에 사정이 안 져줬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세제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렸죠. 이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들 이러지 않을까? 보증서요.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다 변명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계속적 거래관계. 그러니까 일시적 거래 관계에서 보증에서는 보통 인정되지 않죠. 극히 예외적 인정되는 경우 있지만 그냥 인정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적 거래 관계 이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인정되죠. 다만 내가 근보증을 10억이라는 걸 잡았어요. 내가 그 회사에 이사로 있었거든요. 이사로 있으니까 나한테 당신이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사에서 내가 나갔다. 이제는 내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평생을 내가 저 회사에서 근보증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 판례는 네가 퇴사하기 전까지 금액이 얼마인데 3억이야. 그것만큼 보증해. 확정 금액에 대해서만큼. 하지만 그 이유는 해지권 인정됐죠. 그래서 기업분의 포인트는 뭘까요? 회사 이사가 새 회사의 확정 채무죠. 확정 채무면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네. 두 번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게 뭘까? 시효 중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채권이 있다 쳐요. 소멸시효가. 근데 그 소멸시효가 중단하게 되면 연장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유 하면서 충분히 상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 준 거예요. 쟤는 의무를 이행했지. 나를 소멸시효 중단을 할 수 있게끔 날 유도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지났는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성을 주장한다. 나중에 저기요 시완성됐습니다. 이건 너무 황당하죠. 그렇죠? 이럴 경우는 신칙성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반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쪽 문제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을 무효로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치 반환한다 했었는데 이건 뭘까요? 이런 뜻이죠. 강행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관련된 것은 뭐냐면 이거죠. 모순의 금지 원칙이죠.
강행복귀를 위반했어요. 그럼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걸 왜 하냐 싶으면 토지거래를 한 거야. 토지거래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기고 한 거지. 왜 그럴까?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요 1억짜리 땅 되게 쓸모도 없고 굉장히 좀 그랬는데 누가 2억에 사겠다는 거야. 에이씨 모르겠다. 팔아버려야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고 이게 땅값이 뛰었네. 2억에 3억 됐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저기요, 우리 계약은 강행복귀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처음에는 강행복귀 어긋나서 팔았던 사람이 두 번째는 강행복귀 어긋났다는 걸 가지고 안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는 어떻게 해요? 모순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너 한입과 두 말에 안 돼? 너 실효원칙이야. 너 모순이 금지원칙이야. 너 인정될 수 없어. 그럴 텐데 만약에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만약 지금 모순이 금지원칙 해버리면 어떤 인생이에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법이 인정될 수 없죠. 따라서 이 행위가 되게 이법이지 않으면 이 꾹 다물고 알았어. 다시 강행법규 위반됐으니까 무효로 봐줄게 라고 한 거죠. 됐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라 말씀 제대로졌죠?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문제들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